많은 분들이 K9 자주포가 세계 시장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무기가 단순히 성능만으로 유럽 국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 배경에는 혹독한 추위를 뚫고 살아남은 극한의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영하 수십도,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환경 속에서 멈추지 않고 움직여야만 하는 과제가 K9과 K10 체계에 주어졌던 것이죠. 특히 K10 탄약군 반장갑차는 개발 초기 단계에서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피스톤 구동부가 얼어붙어 작동이 멈추는 치명적 결함이 연이어 발생했고 단 한 번의 오작동만으로도 전투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졌습니다. 만약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오늘날 우리가 아는 K9, K10 체계는 세상에 나오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 개발진이 내린 결정은 매우 과감했습니다. 공식 기록에도 남지 않는 비공식 전담팀을 꾸려 비밀리에 해결책을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이들이 붙인 이름이 오로라 프로젝트, 북극의 오로라처럼 혹한 속에서 빛을 발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개발진은 단순한 시뮬레이션이나 문서 실험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하 40도를 훌쩍 넘는 혹독한 기후를 재현할 수 있는 특수 냉동 창고를 제작했습니다. 눈으로 덮인 산악지형, 바람이 몰아치는 설원 속에서 장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직접 시험해 본 것입니다. 윤활유의 점도, 변화를 수백 번 측정하고 엔진이 버텨내는 한계 온도를 반복적으로 실험하면서 결국 K10이 혹한기에도 멈추지 않는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숨겨진 피와 땀의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날 K9과 K10은 그 어떤 환경에서도 멈추지 않는 최강의 체계가 된 것입니다. 단순히 좋은 무기라는 평가를 넘어서 실제 전장에서 병사들이 안심하고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무기로 거듭난 것이죠. 결국 오로라 프로젝트라는 극비 실험은 한국 방산의 판도를 바꾸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도 꿋꿋이 달릴 수 있는 무기, 멈추지 않는 신뢰성은 바로 이 과정에서 증명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쌓여 오늘날 유럽 각국이 한국산 자주포를 앞다투어 선택하는 놀라운 현실로 이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노르웨이가 어떻게 자국 무기를 버리고 K9을 최종 선택하게 되었는지 그 운명의 전환점을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노르웨이가 K9 자주포를 선택하기 전까지 이 나라는 스웨덴과 손잡고 개발한 아처 차륜형 자주포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바퀴 달린 아처는 기동성과 배치 속도를 무기로 내세웠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북유럽의 눈 덮인 전장에서 바퀴는 쉽게 파손되었고 교체 과정에서 병력은 무방비로 노출되는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났습니다. 혹한기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신뢰성이었는데 아처는 바로 그 시험대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반면 K9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궤도형 구조 덕분에 눈밭 위에서도 끄떡없었고 오로라 프로젝트로 검증된 극한 환경 대응 능력은 노르웨이 군 내부에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결국 노르웨이는 자국이 직접 개발한 무기를 포기하고 한국산 K9을 최종 선택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 북유럽 방산업계 전체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스웨덴은 자존심을 크게 다쳤고 유럽 각국은 왜 노르웨이가 국산 무기가 아닌 한국 무기를 선택했는가? 라는 질문에 술렁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배치 속도였습니다. 과거에는 새로운 무기를 도입하면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1년이 걸리던 절차를 K9은 단 2달 만에 끝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성능만 좋은 것이 아니라 즉시 전력화가 가능한 무기라는 점을 보여주는 결정적 사례였습니다. 노르웨이 언론은 K9의 도입 과정을 연일 대서특필했고 그 보도는 폴란드, 핀란드, 발트 3국까지 확산되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북유럽 국가들이 주목한 것은 K10 탄약군 반장갑차와 함께 움직이는 장면이었습니다. 눈 덮인 설원에서 K9과 K10이 나란히 기동하며 전선을 유지하는 모습은 유럽 군사 관계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언제든 당장 투입 가능한 전력, 이것이야말로 지금 유럽 국가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위협이 날로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지체 없이 즉각 전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무기체계는 그 어떤 화려한 스펙보다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불편한 뉴스도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정부가 국방 예산 축소를 이유로 K10의 가동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한 것이죠. 현지 군 내부에서는 사기가 떨어졌고 유럽 각국도 예상치 못한 소식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일시적 문제로 해석했습니다. 예산만 해결된다면 언제든 다시 운용을 재개할 수 있고 K9 자체에 대한 신뢰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K9 추가 납품 논의는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방산업계는 이미 대규모 생산 라인을 확충해 두었기 때문에 주문만 들어오면 불과 1년 안에도 신속한 공급이 가능합니다. 이 점은 유럽 국가들에게 엄청난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단순히 좋은 무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무기. 바로 이것이 유럽이 한국산을 선택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노르웨이의 사례는 단순한 무기 도입 이상이었습니다. 이 선택은 북유럽 국가들에게 한국산 무기가 유럽의 혹한 환경에서도 완벽히 검증되었다는 메시지를 전했고, 결과적으로 스웨덴, 핀란드, 발트 3국까지 한국을 주목하게 만든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유럽 방산업계는 이 변화를 충격으로 받아들였고, 한국은 본격적으로 북유럽 방산 생태계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더 넓혀보겠습니다. 노르웨이를 시작으로 핀란드, 발트 3국, 스웨덴까지 이어진 연쇄 반응은 어떻게 한국산 무기 체계를 북유럽 전역으로 확산시켰을까요? 그 숨가쁜 전환의 순간을 다음에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핀란드는 노르웨이에 이어 K9 자주포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또 다른 북유럽 국가였습니다. 핀란드의 겨울은 혹독하기로 유명합니다.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지형, 영하 30도를 밑도는 추위, 이런 환경에서 기동성과 내구성을 동시에 갖춘 무기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K9은 핀란드의 기대를 완벽히 충족시켰습니다. 설원에서도 강력한 기동성을 발휘했고, K10과 연계된 빠른 탄약 보급 체계 덕분에 끊기지 않는 화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핀란드군은 이 경험을 통해 이제 우리는 전혀 새로운 수준의 포병 전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더욱 흥미로운 점은 한국 기술진과 핀란드군 사이의 긴밀한 협력이었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구매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 훈련과 운용 과정에 한국의 엔지니어와 군 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하며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적된 연구자료와 실전 데이터는 곧바로 노르웨이, 발트 3국에 전달되었습니다. 즉, K9 도입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지식과 경험의 확산을 의미했습니다. 북유럽 전체가 하나의 방산협력 네트워크로 묶이는 순간이었던 것이죠. 특히 발트 3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러시아의 위협을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나라들입니다. 국경을 마주하거나 가까이 두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즉시 대응 가능한 전력이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발트 3국 군 관계자들은 K9이 실전 배치된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스펙만이 아니라 실제 훈련에서 신속히 투입되고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장면은 그들에게 결정적인 인상을 남겼습니다. 결과적으로 발트 3국도 한국산 자주포 체계에 강한 관심을 보이게 되었고, 북유럽 전체로 한국 무기의 영향력이 급속히 퍼져나갔습니다. 한편 스웨덴의 상황은 더욱 드라마틱했습니다. 아처 차륜형 자주포를 직접 개발한 당사국이었지만 그 한계가 혹한기 실전에서 명확히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퀴가 눈밭에서 자주 파손되고 교체 과정에서 병력이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보고되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아처의 성능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고, 일부 군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차라리 K9을 도입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라는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존심 강한 스웨덴 방산업계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지만 러시아의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선택을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스웨덴 내부 보고서들조차 K9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 갈등과 나토 가입 문제로 혼란스러운 시기에도 국방력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 여론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전문가들은 스웨덴이 가까운 시일 내에 K9 도입을 공식화해도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한때는 자국산 우선을 외치던 스웨덴조차도 전쟁의 냉혹한 현실 앞에서는 한국산 무기의 실용성과 신뢰성의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핀란드, 발트 3국, 스웨덴까지 이어진 연쇄 반응은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북유럽 전역을 아우르는 새로운 방산협력 구조의 형성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수출국이 아니라 북유럽 안보 생태계 속에서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무기를 수출한다고? 라는 의문이 지배적이었다면 이제는 왜 한국 무기를 쓰는 나라들은 이렇게 만족도가 높은가? 라는 시각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유럽의 중심에 선 국가 폴란드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K9을 대규모로 도입하고 즉시 전력화에 성공한 폴란드는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 구도까지 주도하며 한국과 유럽의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환의 순간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폴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먼저 한국산 K9 자주포의 진정한 가치를 체감한 나라였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이 날로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폴란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한국의 K9 자주포였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구매가 아니었습니다. 폴란드는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K9을 대규모로 도입했고 불과 몇 달 만에
실전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무기를 들여오는 수준이 아니라 즉각적인 전력화라는 점에서 유럽 전체에 충격을 던졌습니다. 과거 유럽에서 새로운 자주포를 도입하면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이 걸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폴란드군은 K9을 도입하자마자 곧바로 전방 배치에 성공했습니다. 병사들은 단기간에 훈련을 마쳤고 K10과 연계된 탄약 보급 체계까지 신속히 운용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폴란드는 K9 이도입과 동시에 즉시 전력이 된다는 사실을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 놀라운 기록은 유럽 각국 군 관계자들을 경악시켰습니다. 더욱이 폴란드는 이 경험을 단독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얻은 K9 운용 경험을 주변국과 적극적으로 공유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노르웨이, 핀란드, 발트 3국과 협력을 강화해 훈련 노하우와 정비 체계를 공동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폴란드는 사실상 유럽 내 항공 무기 운용의 중심 기지 역할을 맡게 되었고, 한국과의 협력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방산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폴란드의 선택은 다른 유럽 강국들의 기존 무기와의 비교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독일의 판처 하우비츠, 2000, 프랑스의 카이사르 자주포 등 기존 유럽산 자주포들은 뛰어난 기술력을 자랑했지만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공급 속도는 느렸고 가격은 높았으며 혹한 환경에서의 내구성은 한국산 K9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첨단 전자장비를 탑재했다 해도 눈 덮인 설원에서 바퀴가 부러지거나 시동조차 걸리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일 뿐이었습니다. 반면 K9은 이미 혹한기 테스트와 실전 배치를 통해 검증된 무기였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성능 비교가 아니라 생존과 패배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였습니다. 폴란드의 사례는 유럽 각국에 명확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무기를 갖춘 나라만이 생존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해답은 한국산 K9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폴란드를 발판으로 유럽 방산 시장 전체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더 넓혀보겠습니다. 유럽을 넘어 북미로까지 퍼져나간 한국 무기의 영향력, 특히 캐나다가 왜 K9 자주포에 주목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나 방산 자립을 이루었는지 그 극적인 배경을 다음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캐나다는 오랫동안 지상전력, 특히 포병전력에서 뚜렷한 취약성을 드러낸 국가였습니다. 공군은 이미 80대 이상의 F-35 전투기를 도입하고 해군도 이지스급 구축함을 확보하며 현대화를 추진했지만 정작 포병 분야에서는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을 단 한 문도 보유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단지 소수의 M777 견인포만으로 포병 전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는 특수성 덕분에 직접적인 지상 위협은 적었지만 현대전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지나치게 빈약한 수준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캐나다는 오래전부터 K9 자주포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보유하던 M777 견인포 일부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뒤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 전력을 검토했을 때 가장 유력하게 떠오른 것이 바로 K9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한국과의 공식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분담과 무기 조달 다변화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한국 정부와 방산업계 관계자들이 직접 캐나다를 방문해 K9 도입 가능성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실질적인 협력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K9에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히 성능 때문만은 아닙니다. M777은 경량화 덕분에 헬기 수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격은 한 문당 약 9억 원으로 매우 비쌌고 무엇보다 자주포에 비해 방열 속도, 기동력, 방어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결국 미국조차도 M777을 포함한 견인포들을 순차적으로 퇴역시키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캐나다가 이를 유지하는 것은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없었습니다. 반면 K9은 최신형 포탄 사용 시 최대 60km에 달하는 사거리를 자랑하며 쇼탄 사격 후 불과 1분 내에 위치를 바꾸는 기동성을 갖춘 무기였습니다. 기동성과 생존성 모두에서 현대전에 최적화된 전력이라는 점이 캐나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전략적 경험의 공유에 있었습니다. 한국은 과거 미국 무기에 과도하게 의존하다가 여러 차례 고통을 겪었습니다. 미국이 특정 무기의 판매를 거부하거나 단종을 이유로 부품 가격을 6배나 올린 사례, 심지어 정비 지원을 중단해 작전 공백이 생긴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굴하지 않고 이를 계기로 방산 자립을 국가적 과제로 삼았습니다. 유럽 방산업체와 협력을 확대하고 자체 개발 역량을 극적으로 끌어올린 결과
오늘날 K9 자주포와 K2 전차 3,000톤급 잠수함, KF-21 전투기까지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방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캐나다 입장에서 이는 매우 매력적인 선례였습니다. 한국은 미국 의존에서 벗어나면서도 군 현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끈 세계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캐나다가 한국과 협력해 무기 조달 루트를 다변화하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전략적 필연에 가까웠습니다. 미국산 무기에 과도하게 의존해온 구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캐나다에게 한국은 완벽한 파트너였습니다. 더욱이 K9은 이미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 혹한 환경에서 운용되며 검증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캐나다 역시 혹독한 겨울 환경을 가진 나라로 동계작전 능력을 갖춘 무기가 절실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유럽산 무기들은 혹한기 테스트에서 시동조차 걸리지 않아 실전 운용이 불가능했던 사례가 보고된 반면 K9은 영하 수십 도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했습니다. 캐나다군에게 이 사실은 무엇보다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결국 캐나다가 K9을 도입한다면 단기간에 포병 전력의 화력과 기동성이 기하급수적으로 강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의미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캐나다가 미국 일변도의 무기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 한국과 손잡고 새로운 방산 협력의 시대를 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오히려 한국 방산의 위상을 높이고 캐나다와 같은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북미를 넘어 중동으로 이어집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고위급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과연 사우디가 왜 KF-21에 주목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스텔스 전투기를 제치고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 충격적인 뒷이야기를 다음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중동의 강국 사우디아라비아는 최근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과 유럽의 무기 의존도가 압도적이었지만 최근 정세는 사우디를 전혀 다른 선택지로 이끌었습니다. 미국과의 외교 갈등으로 인해 F-35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유럽의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는 참여조차 거부당했습니다. 러시아의 수호이 75는 아직 실물조차 없는 상태이며 중국의 FC-31은 신뢰성과 호환성 문제로 불안이 컸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사우디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한국의 KF-21이었습니다. KF-21은 처음부터 나토 규격에 맞춰 개발된 기체로 미국산 AIM-120, 유럽산 미티어, 독일산 아이리스-T, 그리고 국산 무장까지 폭넓은 호환성을 자랑합니다. 사우디가 이미 보유한 F-15, 유로파이터 타이푼, E-3 조기 경보기 등 나토 기반 무기 체계와 자연스럽게 연동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진 것이죠. 반면 중국산 전투기는 통신, 무장, 지휘 체계에서 호환성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사우디 공군에게 치명적인 리스크였습니다. 사우디 입장에서 한국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면서도 기술적으로 확실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파트너였던 것입니다. 더욱이 KF-21은 단순한 전투기를 넘어 선발전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2028년 이후 블록 3단계에서 내부 무장창을 갖춘 5세 대급 기체로 진화하고 2035년까지 국산 엔진 개발이 완료되면 주요 구성 요소의 완전 자립화가 실현됩니다. 이는 사우디가 가장 원하는 조건, 즉 외부의 수출 규제나 정치적 제약에서 벗어난 독립적 무기 확보라는 전략적 목표와 완벽히 맞아떨어집니다. 실제로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 방산연구기관을 직접 방문하며 이 연구소를 통째로 사우디로 옮기고 싶다라는 발언을 했던 사실은 한국 기술력에 대한 신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중국의 FC-31, 러시아의 수호이 75와 비교했을 때 KF-21의 우위는 더욱 선명해집니다. FC-31은 수차례 설계 변경에도 불구하고 양산은커녕 개발 완료조차 이루지 못한 상태이며 스텔스 코팅 내구성 문제로 신뢰도가 낮습니다. 심지어 중국 군사 다큐멘터리에서 전투기 외부를 물로 세척할 경우 코팅이 벗겨진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난 적도 있습니다. 러시아의 수호이 75는 화려한 홍보와 달리 아직 시제품조차 실체가 없는 그림의 떡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KF-21은 이미 시제기가 시험 비행에 성공했고 양산 일정까지 제시된 유일한 현실적 대안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우디는 KF-21을 단순 구매하는 차원을 넘어 공동개발과 방산협력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국 내에 한국 ADD를 모델로 한 연구소 설립 의지를 밝히며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니라 방산 생태계 자체를 함께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 KF-21이 한국과 사우디의 관계를 강화하는 상징이자 한국 방산 외교의 결정적 돌파구가 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KF-21은 단지 사우디와의 협력을 넘어 글로벌 스텔스 전투기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핵심 모델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한국은 단순한 무기 수출국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전 세계가 왜 한국 무기는 도입한 나라마다 만족도가 이렇게 높은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해답은 명확합니다. 한국 무기는 빠른 납품, 실전 검증, 그리고 정치적 리스크가 적다는 세 가지 강점을 동시에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무리하자면 러시아의 위협이 여전히 현실로 다가오고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는 오늘날 유럽과 중동, 그리고 북미까지 한국 무기를 찾는 흐름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가 보여준 즉시 전력화와 KF-21이 제시하는 미래형 전투기 비전은 한국이 더 이상 변방의 수출국이 아니라 세계 방산의 중심으로 떠올랐음을 증명합니다. 이제 한국 방위산업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전 세계 안보 지형을 뒤흔드는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